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고통받는다. 새벽 3시입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눈은 감겨 있지만 뇌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죠.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 다음 주에 발표해야 할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한 달 뒤 있을 건강검진 결과. 만약에 상사가 내 보고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쩌지? 만약에 청중 앞에서 말문이 막히면, 만약에 검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만약에 당신의 심장은 빨라지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힙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당신의 몸은 마치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코르티솔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나오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여기 이 침대 위에는 아무런 위협도 없습니다. 어둠만 있을 뿐이죠.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안전한 공간에 누워 있습니다. 온도는 적당합니다. 침대는 부드럽고 당신의 호흡은 규칙적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뇌는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행동할까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앓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질병입니다. 우리는 불안이라고 부르죠.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성인의 약 30%가 불안장애를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불안 관련 정신건강 치료에 420억 달러가 지출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공식적으로 진단받지 않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는 수억 명의 사람들,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유 모를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 SNS를 스크롤하며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는 사람들. 우리 시대의 불안은 구체적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5인 직장인 민지 씨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구토를 합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녀의 상상 속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실수하면 어쩌지? 팀장님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곧 해고당할지도 몰라. 실제로는 그녀의 업무 평가는 평균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뇌는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것처럼, 이미 동료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38세 김대리는 건강검진 통지서를 받은 후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각종 질병의 증상을 검색하며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항목들을 찾아냅니다. 가슴 통증, 두통, 피로감. 이 모든 것이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검진 결과는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주 동안 그가 겪은 고통은 실제했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상상 속의 재앙들이 우리에게 실제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의 몸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에게는 생생하게 상상한 위협과 눈앞의 실제 위협이 거의 동일한 신호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설계되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끝없는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기원 후 65년 로마 제국 한 노인이 목욕탕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목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폭군 네로 황제가 내린 자살 명령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친구들과 제자들이 울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가르친 철학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역경에 대한 대비가 어디 있는가? 이 노인의 이름은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가장 강력한 통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We suffer more often in imagination than in reality.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가 스마트폰도 소셜미디어도 없던 시대의 사람이 어떻게 21세기 현대인의 가장 깊은 고통을 이토록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사회는 복잡해졌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석기 시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뇌가 만들어내는 불안, 걱정, 두려움의 메커니즘 역시 동일합니다. 세네카가 살던 시대의 로마인들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황제의 변덕스러운 마음, 정치적 음모,
경제적 파탄의 가능성, 그들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앙들을 상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라는 실용적인 도구 상자를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세네카가 2000년 전 로마의 시민들에게 가르쳤던 것, 그리고 그 자신이 죽음의 순간까지 실천했던 것을 탐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의 정체를 파헤치고 우리의 뇌가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상상의 고통에서 벗어나 현실의 평온으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기술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가 넘쳐나고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정신적 면역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먼저 이 놀라운 통찰을 남긴 철학자 세네카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의 삶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의 철학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네카는 상아탑의 이론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을 경험했고 부와 가난을 모두 알았으며 살아야 할 이유와 죽어야 할 이유를 동시에 마주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가 가르친 철학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서기 1세기 로마로 시간여행을 떠나봅시다. 파트 1. 세네카는 누구인가? 기원전 4년, 지금의 스페인 코르도바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당시 코르도바는 로마 제국의 변방 도시였지만 그의 가족은 부유한 기사 계급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네카는 유명한 수사학자였고 어머니 헬비아는 교양 있는 여성이었죠. 어린 세네카는 곧 로마로 이주합니다. 제국의 심장부, 모든 야망과 위험이 공존하는 곳. 그는 그곳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수사학, 철학, 법률, 특히 그를 사로잡은 것은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허약한 건강에 시달렸습니다. 천식과 결핵으로 추정되는 질병이 그를 괴롭혔죠. 한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고려했다고 그 자신이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살기로 결심했다. 때로는 용감하게 사는 것이 용감하게 죽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서기 41년, 세네카의 삶에 첫 번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의 세 번째 아내 메살리나. 그녀는 황제의 조카딸인 율리아 리빌라와 세네카 사이에 간통이 있었다고 고발합니다. 증거는 불확실했습니다. 어쩌면 정치적 음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권력 투쟁에 희생양이 필요했고 세네카는 이미 너무 유명했으니까요. 판결은 신속했습니다. 사형. 하지만 클라우디우스는 온정을 베풉니다. 사형을 추방으로 감형한 것이죠. 세네카는 코르시카 섬으로 유배됩니다. 지중해의 척박한 바위섬, 문명과 단절된 곳. 상상해보세요. 로마 최고의 지식인 중 한 명이 화려한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외딴 섬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친구들은 그를 멀리했으며 그의 정치적 경력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의 좌절,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압박? 이제 그것을 세네카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리고 그것도 억울한 누명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코르시카의 8년. 세네카는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가장 깊은 철학적 통찰들을 발전시킵니다. 그는 어머니 헬비아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헬비아에게 위로를 이라는 제목의 이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배는 장소의 변화일 뿐입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데려갑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직접 살아낸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바위투성이 섬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추방, 명예 실추, 물질적 손실과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자신의 반응, 생각, 하루하루를 보내는 방식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글을 썼습니다.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서기 49년,
운명이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메살리나가 제거되고 클라우디우스는 네 번째 부인을 맞이합니다. 소 아그리피나. 그녀는 야심만만한 여성이었고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만드는 것. 그 아들의 이름은 네로. 아그리피나는 네로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교사가 바로 세네카였습니다. 추방당한 철학자. 이제 40대 중반의 세네카가 미래의 황제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세네카는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됩니다. 서기 54년 클라우디우스가 사망합니다.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진실은 역사의 안개 속에 묻혔습니다. 17세의 네로가 황제가 되고 세네카는 그의 최측근 고문이 됩니다. 이것은 철학자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일까요? 플라톤이 상상했던 철학자 왕의 실현. 처음 몇 년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세네카와 또 다른 고문 브루스의 영향 아래 네로의 초기 통치는 비교적 온건했습니다. 네로의 5년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의 황금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권력은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죠. 네로는 점점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살해합니다. 그 다음은 아내 옥타비아. 세네카는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때로는 방관자로서,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공모자로서. 여기서 세네카의 삶에 가장 큰 모순이 드러납니다. 그는 검소함을 설파했지만 네로의 총애를 받으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당대 로마에서 손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권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폭군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을 위선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후대의 많은 비평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교한 것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세네카의 모순은 그를 더 인간적으로 그리고 더 관련성 있게 만듭니다. 그는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이상과 현실의 타협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철학은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철학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현자가 아니다. 앞으로도 결코 현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나 자신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지 말고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지만 확인해달라. 서기 62년 세네카는 결단을 내립니다. 네로는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변했습니다. 로마 대화제 이후 기독교도들을 박해하고 자신의 광기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네카는 알았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그 목록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그는 네로에게 청합니다. 제발 은퇴하게 해주십시오. 제 재산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러나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지내고 싶습니다. 네로는 거부합니다. 겉으로는 세네카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싶었던 것이죠. 세네카는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가 됩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가까운 친구들과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글을 씁니다. 끊임없이 글을 씁니다. 도덕 서간집,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가 이 시기에 쓰여집니다. 젊은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124통의 편지. 이 편지들은 단순한 개인적 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안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들 중 하나에서 세네카는 그 유명한 문장을 남깁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서기 65년 4월 티소의 음모가 발각됩니다. 네로를 암살하고 새로운 황제를 옹립하려던 음모. 수십 명의 귀족과 원로원 의원들이 연루되었습니다. 세네카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음모에 가담했는지는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그가 완전히 무고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네로에게는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의심만으로 충분했죠. 명령이 내려집니다. 세네카는 자살하라. 로마 근교의 세네카의 별장. 저녁 무렵 세네카는 친구들, 아내 폼페이아 파울리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전령이 도착합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끝내시오.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셀레카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울부짖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철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준비해온 역경에 대한 대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로의 잔인함을 누가 모릅니까? 어머니와 형제를 죽인 후 이제 자신의 스승과 양육자를 죽이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로합니다. 폼페이아는 남편과 함께 죽겠다고 고집합니다. 세네카는 처음에는 말렸지만 결국 그녀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손목에 정맥을 엽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금욕적인 생활로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피가 천천히 흘렀습니다. 죽음이 너무 느렸습니다. 그는 다리의 정맥도 절개합니다.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독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마셨던 것과 같은 햄록. 하지만 그의 순환계가 너무 약해서 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는 뜨거운 증기로 가득 찬 목욕탕으로 옮겨줍니다. 열기와 증기가 그의 호흡을 막습니다.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로마 제국의 철학자, 극작가, 정치가. 그는 6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세네카의 죽음은 그의 삶의 철학을 완성시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죽음을 연습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 수행 중 하나입니다. 메멘토 모리. 너는 죽을 것임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셀레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삶 전체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다. 자, 이제 우리는 세네카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순 속에서 살았고 때로는 자신의 원칙을 타협했으며 권력과 부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철학이 더욱 강력합니다. 그는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코르시카의 바위섬에서, 폭군의 궁정에서, 그리고 죽음의 목욕탕에서 자신의 철학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발견한 것, 그가 우리에게 남긴 도구들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우리는 상상 속에서 더 고통받을까요? 우리의 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불안의 메커니즘을 해부해 볼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철학적 통찰과 현대 신경과학의 발견이 어떻게 놀랍도록 일치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파트 2. 상상의 괴물. 불안의 메커니즘. 당신의 두개골 안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이 뉴런들은 100조 개가 넘는 시냅스 연결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초당 수백만 번의 전기 신호가 오갑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은하계의 별들보다 더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경이로운 기관이 때때로 하는 일은 당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 앞에서 떨게 만들고 일어나지 않을 재앙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게 하고 가상의 적들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듭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생존을 위해 진화한 기관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니.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세네카가 말한 상상 속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 당신은 초기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족과 함께 동굴 근처에 앉아 있습니다. 갑자기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순간 당신의 뇌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 1. 아, 그냥 바람이겠지. 별일 아니야. 그리고 계속 편안히 앉아 있습니다. 선택 2. 사자일지도 몰라. 즉시 몸을 일으켜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질문입니다. 이 두 유형의 인간 중 누가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을까요? 당연히 선택 2입니다. 실제로 풀숲의 소리가 99번은 그냥 바람이었을지 몰라도 100번째에 정말 사자였다면
선택 2를 한 사람은 이미 저녁 식사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뇌가 가진 부정성 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의 기원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에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이미지를 볼 때 뇌의 정기적 활동이 긍정적 이미지를 볼 때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중립적 이미지보다도 강하죠. 더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긍정적 경험보다 부정적 경험을 더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하다. Bad is stronger than good.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직장에서 받은 피드백을 떠올려 봅시다. 상사가 당신의 업무에 대해 9가지를 칭찬하고 1가지를 지적했다면 당신은 무엇을 더 기억하나요? 집에 돌아와서 배우자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가지 지적을 곱씹습니다. 밤새도록.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바나에서는 이 시스템이 완벽했습니다. 위협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이며 명확했습니다. 사자는 실제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혹은 숨습니다. 상황이 해결되면 끝입니다. 하지만 21세기 서울의 오피스 빌딩에서는 위협은 추상적이고 지연되어 있으며 모호합니다.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년에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 10년 후 내 커리어는 어떻게 될까? 이것들은 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마치 사자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자, 이제 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의 뇌 중앙 깊숙한 곳에 아몬드 모양의 작은 구조물이 2개 있습니다. 이것을 판도체, 에믹달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에 내장된 위협 감지 시스템입니다. 판도체는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도요. 모든 감각 정보를 스캔하며 묻습니다. 이것이 위험한가? 나를 해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판도체는 매우 빠르지만 그다지 똑똑하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자 조셉 러드의 연구에 따르면 감각 정보가 편도체에 도달하는 데는 2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빠른 경로, low road, 시상 탈라무스, 편도체, 약 12m초. 느린 경로, high road, 시상 대뇌, 피질, 편도체, 약 25m초. 빠른 경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응합니다. 일단 위험하다고 가정하고 행동하자. 느린 경로는 합리적입니다. 잠깐, 이게 정말 뱀인가? 아니면 그냥 막대기인가? 하지만 이 판단이 나올 때쯤에는 이미 당신의 몸은 스트레스 반응을 시작한 후입니다. 이것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사례 1. 이메일의 공포. 월요일 아침 9시. 당신은 출근해서 이메일을 엽니다. 상사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목. 이야기 좀 합시다. 본문은 비어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 좀 합시다. 즉시 당신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빨라집니다.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당신의 뇌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지난주 보고서에 실수가 있었나? 아니면 나를 해고하려는 건가?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했지. 우리 부서가 구조조정 대상일지도 몰라. 그럼 나는 이력서를 다시 써야 하고 면접을 봐야 하고 만약 새 직장을 못 구하면 집세는 어떻게 내지? 당신은 이제 완전한 재앙 시나리오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사가 단순히 이번 주 회의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을 뿐인데도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3시간 동안 당신의 몸은 실제 위기 상황에 있는 것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했습니다. 사례 2. 연인의 괜찮아. 저녁 7시. 당신은 연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래? 평소에는 몇 분 내에 답장이 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30분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당신의 뇌. 뭔가 이상해. 1시간 후 드디어 답장이 옵니다. 괜찮아. 아무거나. 괜찮아? 아무거나? 당신의 편도체는 이제 완전히 경보 모드입니다. 평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시나리오 구성이 시작됩니다. 화가 났나? 내가 뭘 잘못했지? 지난주 약속 취소한 게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어제 한 농담이 기분 나빴나?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인스타그램 포스트에 좋아요 누른 사람은 누구였지? 당신은 이제 모든 과거의 대화를 재분석하고
미래의 이별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이미 끝난 관계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이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서 피곤했을 뿐인데도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파국화, 캐타스트로파이징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작은 신호나 불확실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확대합니다. 마치 눈덩이가 산을 굴러내려가며 거대한 눈사태가 되는 것처럼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할까요? 다시 한번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합리적입니다. 불확실성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최악을 가정하라는 전략은 생존 확률을 높였습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리사 펠드만 베렛은 이것을 예측하는 뇌, predictive brain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수동적으로 세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측합니다. 뇌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뇌는 안전을 위해 부정적 예측을 선호합니다. 자, 이제 만약에 what if의 힘을 이야기해 봅시다. 인간의 뇌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 시간 여행, 멘털 타임 트래블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수 있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진화적 이점입니다. 농사를 계획하고 도구를 개선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이 능력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위협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된 위협은 실제 위협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만약에 내가 실직하면, 만약에 병에 걸리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만약에 경제가 붕괴하면, 만약에 나이가 들어 혼자 남으면 각각의 만약에는 새로운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또 다른 만약에가 기다립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복도입니다. 불안의 미로입니다. 2019년 미국 심리학회 APA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현재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연구팀은 만성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몇 %일까요? 85%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15% 중에서 79%의 사람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대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7%는 괜한 걱정이었다는 뜻입니다. 잠시 이것을 소화해 봅시다. 당신이 지금까지 걱정하며 보낸 수천 시간의 97%는 완전히 낭비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평화롭게 쉴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현대 사회는 이 메커니즘을 악화시킵니다. 24시간 뉴스 사이클, 모든 것이 긴급 속보입니다. 모든 것이 역사적 순간입니다. 재난, 위기, 붕괴, 충격. 소셜미디어는 끊임없는 비교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고 행복하고 여행 중이고 완벽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당신이 결코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듭니다. 저녁 10시에도, 주말에도, 휴가 중에도 이메일이 옵니다. 경제는 불안정합니다. 일자리는 불안정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석기시대 뇌는 이 모든 정보의 홍수, 이 끝없는 자극에 압도당합니다. 사례를 더 추가하며 사례 3. 소셜미디어의 함정. 당신은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합니다. 대학 동기가 승진 소식을 올렸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이미 팀장입니다. 당신의 뇌. 나는 왜 아직도 같은 자리에 있지? 다음 포스트. 친구가 유럽 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와인을 들고 웃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휴가를 갔었지? 다음 포스트. 고등학교 친구가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완벽한 커플 사진, 수백 개의 좋아요와 축하 댓글. 당신의 뇌. 나는 아직도 혼자인데 10분 만에. 당신은 당신의 커리어가 실패했고, 당신의 삶이 지루하고,
당신이 영원히 외로울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승진한 동기는 매일 밤 11시까지 일하며 번아웃 직전입니다. 유럽 여행 친구는 사진을 찍기 30분 전에 파트너와 크게 싸웠습니다. 결혼하는 친구는 실은 사회적 압박 때문에 결정을 서둘렀고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이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 릴과 우리 자신의 비하인드 씬, 비하인드 더 씬을 비교합니다. 신경화학으로 연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의 몸에서는 실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시상하부, 하이포탈라무스가 신호를 받습니다. 시상하부는 뇌 하수체, 피투이터리 글랜드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뇌 하수체는 부신 애드리널 글랜드를 자극합니다. 이것이 바로 HPA 축, 하이포탈라믹 피투이터리 애드리널 엑시스입니다. 부신은 두 가지 주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즉각적인 반응, 심장 박동 증가, 호흡 가빠짐, 근육 긴장, 동공 확대, 코르티솔, 장기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혈당 증가, 면역체계 억제, 소화기능 저하. 단기적으로 이것들은 유용합니다. 실제 위협에서 도망치거나 싸울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활성화되면 심혈관 질환, 소화기 문제, 면역력 저하,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체중 증가, 기억력 감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실제로 뇌의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해마, 히포캠푸스, 기억을 담당과 축소되고 편도체는 더 커지고 더 반응적이 됩니다. 즉, 불안이 불안을 만드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뇌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단지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요. 편도체는 사자로부터 우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 제목이나 소셜미디어 포스트로부터는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도망치거나 싸울 수 있는 위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세네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현대 신경과학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실용적 도구들. 다음에는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스토아 도구 중 하나를 탐험할 것입니다. 부정적 시각화. 프리메디타시오 말로룸. 최악을 상상함으로써 오히려 평온을 얻는 방법. 처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걱정하는데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지만 세네카와 다른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확히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은 왜 이것이 효과적인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 역설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파트 3. 스토아 철학의 무기. 부정적 시각화. 상상해보세요. 오늘 저녁 당신이 집에 돌아갔는데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집도, 가족도, 재산도, 건강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하죠. 가슴이 답답해지고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밀어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정확히 이것을 매일 하라고 권합니다.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상상하라고요. 미쳤나요? 아니면 천재일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기법이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세네카는 도덕 서간집에서 이렇게 씁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우리를 더 심하게 무너뜨린다. 익숙함은 불행의 충격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모든 우연한 사건들을 마치 그것들이 올 것처럼 마음속으로 연습한다. 이것이 바로 프리메디타치오 말로룸입니다. 라틴어로 악에 대한 사전 명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교한 심리적 면역체계 구축입니다.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이 연습을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오만한 사람, 기만적인 사람, 시기하는 사람,
비사교적인 사람을 만날 것이다. 형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생각했다니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그는 더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어떤 악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자, 이제 이 기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해부해 봅시다. 부정적 시각화는 세 가지 강력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활용합니다. 첫 번째, 노출 치료. exposure 테라피의 원리입니다. 현대 심리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불안치료법 중 하나가 노출 치료입니다. 공포증이 있는 사람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점진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노출시키는 것이죠. 거미 공포증? 먼저 거미 사진을 봅니다. 그 다음 비디오를 봅니다. 그 다음 유리 너머에 실제 거미를 봅니다. 마침내 거미를 만집니다. 각 단계에서 뇌는 배웁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 않네?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있어. 부정적 시각화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추상적 두려움에 적용합니다. 가난, 질병, 거절, 실패, 죽음.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괴물처럼 자랍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것으로요. 하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이 괴물들을 직시하라. 그것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라. 그러면 그것들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은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막연하고 거대하고 압도적입니다. 이제 부정적 시각화를 적용해 봅시다. 앉아서 조용히 실제로 해고당하는 상황을 상상합니다. 상사가 당신을 사무실로 부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직위를 없애야 합니다. 당신은 짐을 쌉니다. 사무실을 나섭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합니다. 그 다음은 당신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입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네트워크에 연락할 것입니다. 아마도 몇 달 동안은 저축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충분하지 않으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잠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최악은 당신은 노숙자가 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안전망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살아남았으며 종종 더 나은 기회를 찾았습니다. 갑자기 당신의 두려움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것은 관리 가능합니다. 막연한 공포는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 감사의 재발견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쾌락 적응, 헤도닉 아답테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면 처음에는 기뻐하지만 곧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새 차를 샀을 때를 기억하나요? 처음 몇 주는 운전할 때마다 흥분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교통수단일 뿐입니다. 새 직장, 새 관계, 새 집, 모든 것이 결국 보통이 됩니다. 이것은 행복을 위해 끔찍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이미 가진 것에서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부정적 시각화는 이것을 역전시킵니다. 오늘 아침 당신 옆에서 자고 있는 배우자를 봤습니까? 아마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그 사람이 없다면, 사고, 질병 혹은 단순히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그리고 나서 현실로 돌아오세요. 그 사람이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갑자기 당연했던 것이 선물이 됩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빌려온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돌려줘야 한다. 실제로 연구들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상상하게 했을 때 그들은 그 경험을 더 즐겼고 더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먹어라는 조언이 있죠. 부정적 시각화는 정확히 이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대하라. 세 번째 메커니즘, 통제감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력감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정적 시각화는 이것을 뒤집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좋아. 그럼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까? 이것은 수동적 걱정을 능동적 준비로 바꿉니다. 걱정.
만약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반복, 반복. 해결책 없음. 부정적 시각화. 회사가 망한다면 나는 XYZ를 할 것이다. 구체적 행동 계획. 해군 특수부대 SEAL들은 이것을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가능한 나쁜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하고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죠. 업무 전에 그들은 묻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을 비관론자로 만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세네카도 똑같이 말합니다. 예상한 불행은 불행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자, 이제 실천 방법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부정적 시각화를 일상에 통합할 수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을 연습했습니다. 방법 1. 아침 명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5분을 내서 오늘 잘못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합니다. 교통체증으로 늦을 수 있습니다. 회의가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할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결정합니다. 교통체증이 생기면 나는 화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통제 밖이다. 대신 오디오북을 듣거나 호흡에 집중할 것이다. 회의가 잘 안 풀리면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매일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법 2. 저녁 성찰. 하루를 마치며 당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건강, 집, 가족, 친구, 직업, 자유, 그리고 각각에 대해 잠시 상상합니다. 만약 내일 이것이 없다면, 건강을 잃는다면, 오늘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집을 잃는다면 오늘 밤 따뜻한 침대에서 잘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면 오늘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울하게 만들까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현재 순간으로 데려오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방법 3. 정기적 금욕 실험. 세네카는 정기적으로 자발적 불편을 실천했습니다. 한 달에 며칠씩. 그는 의도적으로 매우 간소하게 살았습니다. 가장 낡은 옷을 입고 가장 싼 음식을 먹고 딱딱한 바닥에서 잤습니다. 왜? 그는 설명합니다.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인가? 내 영혼이 이것을 준비하는가? 이것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스마트폰 없이 지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나는 살아남았네. 실제로 꽤 평화로웠어. 일주일 동안 소셜미디어를 끊어보세요. 한 달 동안 불필요한 구매를 하지 않아 보세요. 각각의 실험은 당신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 방법 4.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특별 연습. 이것은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어려운 연습입니다. 세네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맞출 때 속으로 말하라. 내일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이를 재울 때 이 아이는 내일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처음에는 병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세네카의 의도는 당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당신은 배우자와 사소한 것으로 다툴 뻔했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그 사소한 것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아이와 함께 놀기에 너무 피곤합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것은 죽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며칠 연속 답이 아니오라면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의 힘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부정적 시각화는 걱정, 워리과 어떻게 다를까요? 걱정은 수동적입니다. 반복적입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만약에, 끝없는 루프. 부정적 시각화는 능동적입니다. 의도적입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만약 X가 일어난다면 나는 Y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괜찮을 것이다. 걱정은 당신을 미래에 갇히게 만듭니다. 부정적 시각화는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걱정은 통제감을 빼앗습니다. 부정적 시각화는 통제감을 회복시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구분. 부정적 시각화 vs 긍정적 사고. 현대의 자기계발 산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좋은 것만 상상하라,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파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다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바라지만 최악을 준비한다. 긍정적 사고의 문제는 그것이 당신을 실망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릴 것이라고 확신하면 작은 차질도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부정적 시각화는 당신에게 탄력성을 줍니다. 당신은 이미 최악을 고려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가 됩니다. 심리학자 줄리 노렘은 이것을 방어적 비관주의, defensive pessimism라고 부르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연구했습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당신은 최악을 상상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인정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놓아줍니다. 세네카의 말로 우리는 불행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확실히 온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통찰. 부정적 시각화를 진정으로 연습할 때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가난? 세네카 자신이 추방 중에 경험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가장 깊은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명예실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만 그의 명상록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상기시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죽음? 소크라테스는 웃으며 독약을 마셨습니다. 세네카는 평온하게 목욕탕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것조차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내면화할 때 엄청난 자유가 찾아옵니다. 만약 최악이 와도 당신이 괜찮을 것이라면 무엇이 당신을 멈출 수 있을까요? 실패가 두렵습니까? 실패를 상상해 보세요. 끝까지. 그리고 깨달으세요. 당신은 일어설 것입니다. 거절이 두렵습니까? 거절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깨달으세요. 당신은 다른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 시각화가 제공하는 역설적 선물입니다. 최악을 직시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잃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잃을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운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타격도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운명을 정복한 것이다. 이제 당신은 스토아 철학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도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실용적인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의 분리.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제대로 적용하면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트 4.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분리.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습니다. 기원 후 1세기 로마 제국. 그는 프리기아, 현재 터키에서 태어나 로마로 끌려왔습니다. 그의 주인은 네로 황제의 비서였던 에파프로디투스였죠.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입니다. 어느 날 에파프로디투스가 에픽테토스의 다리를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고문이나 처벌의 일환으로요. 에픽테토스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시면 다리가 부러질 것입니다. 주인은 계속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여전히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러질 것이라고. 그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점은 에픽테토스는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 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스토아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의 NK 리디온의 첫 문장입니다. 전체 스토아 철학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이죠. 그는 계속합니다. 우리의 통제 안에 있는 것, 우리의 의견, 충동, 욕망, 혐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행동,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
우리의 몸, 재산, 평판, 직위.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행동이 아닌 모든 것. 당신의 다리가 부러지는가? 통제 불가능. 하지만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통제 가능. 이 구분은 단순해 보입니다. 거의 명백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평생을 이것을 거꾸로 하며 삽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의 에너지의 90%를 쏟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난주에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좌절했던 모든 것들을 날씨, 교통, 타인의 의견, 경제 상황, 회사의 정책,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확실성. 이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당신의 통제 안에 있었나요? 아마도 0%에 가까울 것입니다. 반면 당신이 무시했던 것들, 당신의 태도, 당신의 노력, 당신의 선택, 당신의 반응, 당신의 관점, 이것들은 100% 당신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행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방치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활을 쏘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는 조준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살이 관역에 맞는지는 그의 통제를 벗어난다. 바람이 불 수 있고 관역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공수는 자신의 조준에만 집중한다. 현대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당신은 중요한 면접을 봅니다. 통제 가능한 것, 이력서를 얼마나 잘 준비하는가, 회사에 대해 얼마나 조사하는가, 면접 질문에 대해 얼마나 연습하는가,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가, 면접 중 당신의 태도와 열정,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변, 통제 불가능한 것, 면접관이 당신을 좋아하는가, 다른 지원자들이 얼마나 자격이 있는가, 회사의 내부 정치, 예산 삭감으로 채용이 취소되는가, 최종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 걱정할까요? 통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면접관이 날 좋아할까? 다른 사람이 더 나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작 통제 가능한 것들은 충분히 준비하지 않습니다. 연습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은 필연적으로 좌절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운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봅시다. 인간관계에서 당신은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도 당신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통제 가능. 당신이 친절하게 대하는가? 당신이 정직하게 의사소통하는가? 당신이 관심을 표현하는가? 통제 불가능.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감정을 갖는가? 그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가? 그 사람의 과거 경험과 두려움.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 불가능한 것에 집착합니다. 그 사람이 날 좋아할까? 왜 답장을 안 할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통제 가능한 것은 망칩니다. 불안해서 이상하게 행동하고 과도하게 문자를 보내고 가짜 모습을 연기합니다. 스토아적 접근은 나는 나 자신을 최고의 버전으로 보여줄 것이다. 진정성 있게, 친절하게, 존중하며 결과가 어떻든 나는 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을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태도가 실제로 더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필사적함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남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서 당신은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병에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통제 가능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검진, 흡연 음주 여부, 통제 불가능 유전자, 우연한 사고, 환경적 요인, 노화,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만약 암에 걸리면, 만약 사고가 나면. 하지만 통제 가능한 것은 정크푸드를 먹고 운동을 건너뛰고 수면을 부족하게 합니다. 스토아적 접근은 나는 내 몸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결과는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이런 태도가 건강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실제로 더 건강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당신은 승진하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통제 가능. 당신의 업무 품질, 당신의 노력, 새로운 기술 습득, 팀워크, 긍정적 태도,
문제 해결 능력, 통제 불가능 상사의 개인적 선호도, 회사 정치 경제 상황, 다른 사람의 성과, 최종 결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 불가능한 것에 에너지를 씁니다. 정치 게임을 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상사에게 아첨하고, 그리고 정작 통제 가능한 것, 즉 실제 업무 능력 향상은 소홀히 합니다. 스토아적 접근은 나는 내 일을 최선을 다해 할 것이다. 승진이 오면 좋고, 오지 않아도 나는 더 나은 전문가가 되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더 깊은 층위로 들어가 봅시다. 통제의 이분법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완전히 통제 가능한 것들,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것들, 그리고 부분적으로 통제 가능한 것들. 이 세 번째 범주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건강은 부분적으로만 통제 가능합니다. 당신은 생활 습관을 통제할 수 있지만 유전자나 우연한 질병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경력도 부분적으로만 통제 가능합니다. 당신은 노력과 기술을 통제할 수 있지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변화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 스토아 철학자 윌리엄 어비는 이것을 3분법, Trichotomy of Control 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제안합니다. 부분적으로 통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통제 가능한 부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내면화된 목표로 전환하라. 무슨 뜻일까요? 테니스 경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외부 목표. 나는 이 경기에서 이길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통제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실력, 날씨, 운 등이 개입합니다. 내면화된 목표. 나는 모든 포인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집중력을 유지할 것이다. 실수 후에도 친척함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통제 가능합니다. 외부 목표에 집중하면 당신은 결과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고 실제로 더 나쁘게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면화된 목표에 집중하면 당신은 과정에 몰입하고 역설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시도에서 영광을 찾아라. 실생활에 적용하면 직장에서 승진하기, 부분 통제, 매일 최고 품질의 일을 하기, 완전 통제, 관계에서 이 사람과 결혼하기, 부분 통제, 정직하고 사려 깊은 파트너 되기, 완전 통제, 창작에서 베스트셀러 쓰기, 부분 통제,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책 쓰기, 완전 통제. 이것이 완벽주의와 어떻게 다를까요? 완벽주의자는 말합니다. 결과가 완벽해야 한다. 스토아주의자는 말합니다. 노력이 완벽해야 한다. 완벽주의자는 통제할 수 없는 겉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스토아주의자는 통제할 수 있는 것, 과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평온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는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과정 목표, process goals가 결과 목표, outcome goals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10kg 빼기보다 매일 30분 운동하기가 더 성공적입니다. 1억 벌기보다 매일 가치를 창출하기가 더 지속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은 통제 가능하지만 결과는 부분적으로만 통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갑니다. 타인의 행동과 의견. 이것은 완전히 통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여기에 소비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에픽테토스는 단호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괴로워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판단을 버린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더 직설적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의견이 당신을 괴롭히는가? 하지만 이것은 타인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통제 불가능.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통제 가능.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통제 불가능.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는가? 통제 가능. 당신이 그 비난에서 배울 것이 있는지 판단하는가? 통제 불가능.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는가? 통제 가능. 당신이 좋아할 만한 사람인가? 셀레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는 현자가 우리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야 한다. 대중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가 아니라, 즉 외부의 무작위적인 의견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까요? 당신은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한 동료가 비판적인 의견을 냅니다. 통제 불가능 접근.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내 평판이 망쳤어. 어떻게 하지? 불안, 방어적, 에너지 낭비, 통제 가능 접근. 그 의견에 타당한 점이 있나? 내가 개선할 부분이 있나? 없다면 나는 내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창원, 학습 기회, 건설적. 이것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피드백을 듣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아 가치를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 통찰이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그들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통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의견은 당신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타인의 통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타인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타인도 당신을 바꾸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극단적인 예로 갑니다. 과거와 미래. 이것들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논쟁의 여지 없이 통제 불가능합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에 소비할까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과거 후에, 만약 내가 다르게 했다면, 과거 상상,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미래 불안, 언젠가 나는 미래 환상.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제한하라. 즉 현재 순간으로. 세네카는 더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두 가지가 우리의 평온을 빼앗는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기억. 후자는 더 이상 우리와 관련이 없고 전자는 아직 우리와 관련이 없다. 통제 가능한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에 대해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당신은 그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어떻게 느낄지는 선택할 수 있다. 미래를 통제할 수 없지만 지금 무엇을 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통제의 이분법의 궁극적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실천은 어떻게? 매일 당신이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모든 것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묻습니다. 이것이 내 통제 안에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행동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 아니라면 놓아줍니다. 간단하게 들리죠? 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놓아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제하려는 환상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상기시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것보다 더 큰 노예 상태는 없다. 반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큰 자유는 없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평온의 기도, 세레니티 프레이얼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신이시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것은 거의 그대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통찰. 궁극적으로 당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판단입니다. 당신의 관점입니다. 사물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당신의 선택입니다. 에픽테토스의 가장 유명한 말.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다. 비가 옵니다. 이것은 중립적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끔찍해. 내 계획이 망쳤어. 불행. 다른 사람은 생각합니다. 좋아. 식물들이 물을 얻네. 평온. 사건은 같습니다. 차이는 판단입니다. 당신은 해고당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한 판단. 내 인생이 끝났어. 나는 실패자야. 절망. 다른 판단.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야. 나는 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있어. 희망. 사건은 같습니다.
타인은 당신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100% 당신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제공하는 궁극적 자유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무엇이든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에픽테투스, 노예에서 철학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다리가 부러지는 것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비극으로 볼지, 단순한 사실로 볼지는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웠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놓아주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내면의 평온은 오직 당신만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가장 실용적인 도구를 탐험할 것입니다. 상상의 고통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들. 파트 5.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법. 당신의 몸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당신의 폐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공기의 온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과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미래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시간 여행자입니다.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5년 전의 실수를 되씹고 10년 후의 걱정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당신이 차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당신이 차지하는 시간에 있다. 현재에 거주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더 직접적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현재 순간으로 제한될 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짧지 않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산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현재로 돌아올까요? 특히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와 미래로 끌어당길 때,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파트에서 탐험할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즉시 적용 가능한 기법들입니다. 첫 번째 기법, 감각으로의 복귀. 당신이 불안을 느낄 때 그것은 항상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가 일어나면 당신이 후회를 느낄 때 그것은 항상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르게 했다면 현재 순간에는 불안도 후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는 오직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감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5, 4, 3, 2, 1 기법을 소개합니다. 당신이 불안이나 과도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멈추고 이것을 하세요. 기법 5. 볼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천천히 의도적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저기 파란 커피잔이 있네. 창문 밖에 나무가 보이네. 벽에 그림이 있네. 기법 4. 만질 수 있는 것을 느껴보세요. 의자의 질감, 발밑의 바닥, 옷의 감촉, 책상의 차가움. 기법 3. 들을 수 있는 것에 귀 기울이세요. 에어컨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당신의 호흡 소리. 기법.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커피 향, 공기의 냄새, 자신의 향수. 기법 1. 맛을 느껴보세요. 입안의 맛, 혀의 감각, 목의 느낌. 이것을 하는데 2, 3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에 당신은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불안은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현재 순간의 실제를 처리하느라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정 wire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당신의 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봐, 지금 여기에는 아무런 위협도 없어. 우리는 안전해. 세네카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주 산책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무를 봐라. 새소리를 들어라. 바람을 느껴라. 이것들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다. 오직 지금에만 있다. 두 번째 기법. 호흡의 닷. 당신의 호흡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이면서도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숨 쉬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다리입니다. 자율신경계와 통할 수 있는 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명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조용히 앉아 성찰했습니다. 현대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연습, 편안하게 앉습니다.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한 곳에 초점을 맞춥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공기가 코를 통과하고 가슴이 팽창하고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숨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배가 내려가고 가슴이 이완되고 공기가 입을 통해 나갑니다. 당신의 마음은 곧 방황할 것입니다. 저녁에 뭘 먹지? 내일 회의는? 이것은 정상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판단하지 말고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아, 생각이 일어났네. 괜찮아. 다시 호흡으로. 이것을 5분, 10분, 20분 합니다. 이것의 힘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근육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방황할 때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일상생활로 전이됩니다. 회의 중에 불안이 일어나면 당신은 알아차립니다. 아, 내 마음이 미래로 갔네. 그리고 호흡으로 현재로 돌아옵니다. 신경과학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사라 라자르 연구에서 8주간의 명상 훈련이 뇌의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마학습과 기억이 커지고 편도체 불안과 스트레스가 작아집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더 평온한 뇌를 키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법. 지금의 문제 vs 상상의 문제. 불안이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없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한 장소에 앉아 있습니다. 위협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 필요는 충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상상 속에 있습니다. 미래의 시나리오, 과거의 후회, 이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상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구나. 그리고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상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로 돌아올 것인가? 세네카의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고통받는다. 하지만 상상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있다면 행동하세요. 상상의 문제라면 놓아주세요.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네 번째 기법. 저녁 성찰 의식. 스토아 철학자들은 매일 저녁 하루를 성찰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매일 밤 나 자신을 검토한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는 내 행동과 말들을 다시 살펴본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이해입니다. 저녁 성찰을 위한 3가지 질문. 오늘 나는 무엇을 잘했는가? 감사할 것, 잘한 선택, 성장의 순간들을 인정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는가? 판단 없이 호기심으로 개선의 기회를 찾습니다. 내일 나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하나 또는 2가지 의도를 설정합니다. 너무 많지 않게. 이것을 일기로 쓸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것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루를 의식적으로 마무리합니다. 미완성된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추적합니다. 작은 개선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을 관찰자의 위치에 둡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단순히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인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기인식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5번째 기법, 시간의 재구성.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시간이 없어는 현대의 만트라입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도전합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낭비할 뿐이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는 관찰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아끼는 데는 신중하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데는 무심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재산을 훔치려 하면 당신은 화를 낸다.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의 시간을 훔칠 때
당신은 그들에게 관대하다. 심지어 당신 스스로 시간을 낭비한다. 현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쓰나요? 의미 없는 스크롤, 자동적 습관.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을 걱정에 쓰나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일어나지 않을 시나리오.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쓰나요?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일들. 이 시간들을 모두 합치면 세네카는 말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시간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천 시간 감사. 일주일 동안 당신의 시간을 추적해 보세요. 정직하게. 그리고 각 활동 옆에 표시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해서 한 것. 필요해서 한 것 하지만 의미 있는.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한 것, 후회하는 것,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세요. 한 것. 나는 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습관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을 줄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것과 필요해서 한 것을 늘리세요. 갑자기 시간이 충분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당신은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6번째 기법. 이것도 지나가리라. 고대 페르시아의 한 왕이 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지혜의 말을 만들어 주시오. 현자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좋은 시간에 이것도 지나가리라. 겸손함, 현재를 음미함. 나쁜 시간에 이것도 지나가리라. 희망, 인내.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만물은 유전한다. 펜타레이. Everything flows. 당신이 지금 고통스럽다면 기억하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면 감사하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나쁜 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당신은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당신은 그것을 더 깊이 감사합니다. 실천 힘든 순간에 자신에게 말하세요. 지금 이 순간은 어렵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이전에도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다. 나는 이것도 견딜 것이다. 이것은 부정이 아닙니다. 긍정입니다. 그리고 관점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나서 당신의 불행을 큰 그림에서 보는 것이 유용하다. 이것이 당신의 전체 인생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나 작은가. 1년 후에 이 순간을 기억이나 할까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시간의 먼지 속으로 사라집니다. 7번째 기법, 감사의 실천. 앞서 부정적 시각화에서 다뤘지만 감사는 그 자체로도 강력한 현재 순간의 도구입니다. 불안과 감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감사할 때 당신은 현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낙관적이며 더 잘 자고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운동을 많이 하고 더 친사회적입니다. 간단한 실천, 매일 아침 또는 저녁 3가지를 적으세요. 오늘 나는 애에 감사한다. 중요한 것, 구체적으로 하세요. 가족에 감사한다. 너무 일반적. 아침에 아들이 나를 안아준 것에 감사한다. 구체적. 건강에 감사한다. 너무 일반적. 오늘 통증 없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구체적. 구체성이 그것을 실제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실제로 그 순간을 다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뇌를 재훈련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찾는 대신 긍정적인 것을 찾도록.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 감사는 가진 것을 즐기는 기술입니다. 8번째 기법, 한 번에 하나씩. 현대사회는 멀티태스킹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연구는 명확합니다. 멀티태스킹은 환상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빠르게 전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매번 전환할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늘어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습관적 멀티태스커들은 단일 작업을 하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더 나쁜 성과를 보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반대를 가르칩니다. 한 번에 하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마치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행동인 것처럼 하라. 이것은 강도와 초점을 의미합니다. 식사할 때 그냥 먹으세요. 스마트폰을 보면서가 아니라 대화할 때 그냥 들으세요. 다음에 말할 것을 생각하면서가 아니라 일할 때 그냥 일하세요.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면서가 아니라 걸을 때 그냥 걸으세요. 이어폰으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가 아니라 각 활동에 온전히 존재하세요. 이것이 마음챙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할 때 삶이 더 풍부해집니다. 음식이 실제로 맛있습니다. 대화가 의미 있습니다. 일이 만족스럽습니다. 9번째 기법.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것은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오해받는 스토아 실천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병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졸업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외부의 기대, 자존심, 당혹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은 죽음 앞에서 모두 사라진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는다. 세네카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날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소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루지 않는 것. 나중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천. 아침에 일어날 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 마지막 하루라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 사소한 다툼이 정말 중요한가? 그 걱정이 당신의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가? 당신은 오늘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0번째 기법. 자기 대화의 변화. 당신은 하루 종일 자신과 대화합니다. 당신이 인식하든 안 하든. 그리고 이 내면의 대화가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당신의 자기 대화를 관찰해 보세요.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모든 것이 항상 나에게 잘못되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이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선택입니다. 스토아적 재구성.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나는 아직 이것을 배우지 못했어. 하지만 배울 수 있어. 모든 것이 항상 나에게 잘못되어. 어떤 일들은 잘못되었고 어떤 일들은 잘 되었어. 나는 나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변화는 느리지만 가능해. 나는 이미 과거보다 나아졌어. 이것은 긍정적 사고와 다릅니다. 이것은 현실적 사고입니다. 당신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유용한 관점을 선택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다르게 볼 수 있다. 그것이 힘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해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기법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의식적 선택입니다. 당신은 자동 조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습관, 반응, 무의식적 패턴에 의해 운전당하며 또는 당신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삶의 준비를 세네카 오디오 스크립트.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고통받는다.